군집은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 군집은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군은 같은 종의 그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건데, 군집은 다른 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른 종이.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을 이루게 되고, 예.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로 나타낸 건데, 화살표가 출발하는 쪽이 먹히는 거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 맞는데 얘가 잡아먹는 거죠. 예. 먹이 그물은 어떤 지역에서 이 군집에서 먹이 사슬을 이렇게 먹이 그물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그려 놓은 곡의 먹이 그물이죠. 먹이 그물. 생태적 지위란 한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먹이 주위라고 한다. 개체군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 공간을 공간 지위라고 한다. 그리고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고,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먹이 지위. 그다음에 공간은 서식 공간에서는 공간 지위. 근데 그걸 합쳐서는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의 각각의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지킴으로써 군집이 유지가 된다. 이런 용어 읽어 두셔야 되고, 군집의 종류, 우점종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점종, 핵심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을 들어서 지금 저 꽃밭에 보니까 민들레가 엄청 많이 펴 있네, 그쵸? 저기에 우점종은 서양 민들레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는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서 개체 수가 많거나 차지하는 면적, 공간이 커서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을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뒤쪽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군집은 한두 종의 우점종과 다수의 희소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군집에서 우점종은 식물이며 동물은 그 속에서 생활한다. 뭐 이런 것도 읽어 두셔야겠네. 우점종은 다른 종과 비생물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군집의 겉모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장부터 읽어 두셔야겠네요. 희소종은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서 개체수가 매우 적은 개체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군락을 이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식물로 특징 지어지는 군집을 말한다. 군락은 우점종에 의해 특유의 외관이 나타난다. 초원은 초변류가 우점종인 군락이고, 삼립은 교목이 우점종인 군락이다. 이게 군락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구나. 그 다음에 핵심종이라는 게 있는데, 개체 수는 많지는 않지만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체군이다. 일반적으로 먹이 그물의 상위 포식자가 핵심종 역할을 한다. 상위 포식자가 핵심종 역할을 한다. 해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인 해달은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해달이 우점종은 아닌데 해달이 성게를 잘 잡아먹는데, 해달이 만약에 사라지면 성게가 너무 많아져요. 성게가 너무 많으면 성게는 해조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해달이 사라지면 성게가 많아지고, 성게가 해조류를 먹으니까 해조류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해양 생물의 위기가 처해집니다. 해달이 있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해달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바다가 바위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그런 애들이. 근데 불가사리는 먹는 애가 없어요. 불가사리는 먹으면 다 석회질 막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살로 돼 있질 않아. 만약에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불가사리가 먹이인 담치가 번성하여, 담치라고 하는 거는 뭐 조개 같은 거죠. 조개가 너무 번성하면
근데 또 어부들 입장에서는 불가사리가 아무 쓸데가 없고 뭐 어패류나 담치 뭐 이런 거 다 먹어버리니까 불가사리는 안 좋아해요. 담치가 홍합인 거거든요. 홍합 담치라고 써있네. 홍합과 담치 차이점. 토산종 담치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하여튼 담치는 홍합이네, 홍합. 그래서 불가사리를 엄청 싫어하죠, 어부들은. 근데 이 애가 어디까지 갔죠? 그래서 이게 번성해. 그럼 바위를 점령하고 있는 군부와 따개비는 서식지를 잃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바위에 붙어있는 홍합도 있고 군부도 있고 따개비도 있는데, 만약에 불가사리가 없어지면 담치가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군부와 따개비는 살기가 어렵다. 군부는 큰 자갈, 뭐야, 군부가 뭐야? 군부. 거북손 이런 게 군부인가? 이게 군부네? 무서운데, 이게? 하여튼, 바위에 따개비도 있고, 담치도 있고, 군부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담치가 워낙 번성하니까, 생태계가 이제 바뀐다, 뭐 이런 거고요. 비버는 상위 포식자는 아니지만, 비버는 댐을 쌓아요, 댐을. 그래서 거기를 습지로 만들어. 그래서 그곳에 사는 생물종의 구성이 달라짐으로 핵심종이다. 얘가 뭘 막 먹는 건 아닌데 환경을 조성하는 거네. 비버는 댐을 쌓는다. 뭐 어느 순간 유튜브에 본 것 같긴 한데 엄청 많이 쌓았더라고, 비버가. 수백 미터 댐도 뚝딱. 오, 이거, 저거 가져다가 쌌나 보다. 그래서 댐을 쌓아가지고 이게 다 비버가 쌓은 것 같은데. 이거를 허무니까 물이 이게 다 비버가 쌓은 거네요. 비버 때문에 폭파했네. 뭐 하는 애지? 재밌는 애네. 조그만데. 대단한 애네. 그런 애가 있고. 지표종은 이제 특정 환경 조건에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맹꽁이가 있으면 이제 공기 오염이 덜 됐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공기보다는 하여튼 뭐 청정 지역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지유류는 이산화황 농도가 높아지면 살지 못한다. 그 지유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공기가 오염이 덜 됐다라는 거죠.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로 바위나 나무줄기에 부착하여 산다. 그렇구나. 이거 합쳐가지고 조류와 균류 합쳐가지고 지유류를 한다. 자,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방영구라고 하는 거를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착 펼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세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애를. 그래서 1m, 1m짜리 방영구를 셉니다. 그래서 근데 방영구를 사실 하나만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는 거예요. 방영구를 여러 개를 설치합니다. 여러 개 설치하고, 방영구에 나타난 식물종, 각 식물의 개체수, 종이 출현한 방영구의 빈도, 그 다음에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 피도, 이런 걸 조사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은 1 곱하기 1이니까 1제곱미터 안에 개체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 개를 몇 개 있는지 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하나 둘 있고 하나 있고 세 개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제곱미터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다. 이렇게 이 밀도. 근데 빈도를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방향구를 여러 개를 뿌려. 근데 이 3개 중에 1개만 나타나.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한 방향구 총수 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그러면 그냥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빈도는. 피도는 면적비야, 면적비. 근데 이거는 면적을 세기는 어려운데, 봐봐요. 요 면적에는 얘가 있다. 민들레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까 개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개 있으면 3개 다 세야 되는데, 피도는 그냥 면적을 셀 거여서 요렇게만 그냥 세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 곱하기 10이거든요. 피도가 10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피도는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3개가 있어도 면적은 그냥 1로 치는 겁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종들이 밀도, 빈도, 피도 나올 거예요. 밀도, 비도, 피도. 그러면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하면 상대 피도가 나와요. 몇 퍼센트 상대 피도. 상대 빈도도 모든 종의 빈도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 하면 상대 빈도가 나옵니다. 얘도. 그래서 중요도를 설정할 때는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얘를. 요거를 더한 값이 가장 크면 중요도가 큰 애고, 그런 애를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도가 크면은 우점종이 된 거죠. 알 것 같습니까? 자, 139쪽 방향구법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되거든요. 139쪽에 방향구를 지금 하나, 둘, 셋, 4개를 뿌린 거예요. 4개를 뿌렸고, 빈도부터 일단 하자면 4개 중에 질경이는 얘네 하나, 둘, 3군데 질경이가 나타났으니까 4분의 3이 빈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끼풀 얘네 하나, 둘,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민들레 빈도는 4분의 3. 빈도 이렇게 하는 거고, 밀도는 개수를 세는 거야. 개수를 다. 질경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인데 하나 덜 셌나 보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이네. 그러면 이제 이게 1제곱미터니까 4제곱미터 안에 20개가 있는 거예요. 밀도 5. 나머지 똑같이 하는 거고요. 피도는 면적비인데 4제곱미터 안에 이거 하나가 0.0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곱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질경이 같은 경우에 요 구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랑 똑같아진 거야 지금. 피도랑. 물론 이거 곱하기 100을 요 수치는 다르구나. 이거 5고 여기 0.05구나. 근데 이 한 군데 이렇게 막 2개 들어가 있어도 개수는 2개를 세셔야 되는데, 피도 셀 때는 그냥 같은 수로 하나로 세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피도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 더하면은 11.25인데 11.25분의 5를 해야지 곱하기 100 하면은 상대 밀도가 나옵니다. 상대 밀도. 이거
이것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걸 다 더하면 상대 빈도, 밀도, 피도 다 더하면 이렇게 돼요. 중요도가 300인 애가 지금 300인 개구나, 미안해. 질경이가 가장 중요도가 큰 거고 우점종은 질경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1번, 2번 한번 해보시고. 네, 1번 맞았는데 2번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점종을 선택하려면 중요도가 가장 높으면 되는데, 중요도라고 하는 거는 상대 밀도, 빈도, 피도의 합이거든요. 근데 우점종 누가 제일 크지? 이거 다 더하면 되거든요. C 아닌가요? C? 네, C 더하면은 제일 커 보이는데 79. 여기 79잖아, 상대 피도가. 얘도 A도 커 보이긴 하네. 더한 값이 제일 크면 됩니다. A랑 C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69.2 했다가 13.9 1 3 1 올라왔으니까 83.1 맞나? 근데 요거는 더하면은 5.9에다가 79.1 85네. 얘는 85고 중요도가 83.1이고 C가 가장 큽니다. C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더한 중요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32쪽에 자, 이렇게 군집의 종류, 육상 군집에는 육상 군집, 수생 군집으로 나누는데, 육상 군집에는 산림, 초원, 사막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산림은 목본 식물과 나무죠, 나무. 초본 식물 풀입니다. 이런 게 함께 자라는 대표적인 육상 군집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산림이 만들어지고, 초원은 풀이 많은 거예요. 나무는 별로 안 많은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이 초본 식물로 덮여있는 군집으로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다. 그러니까 육상식물에서는 강수량이 중요한 거죠. 지금 기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강수량이 중요한 거고, 사막에서는 건조한 환경에서 적응한 몇몇 식물종만 자라는 군집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한 지역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사막도 온도 높고 열대 우림도 온도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는 비슷하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차이인 거지. 산림, 초원, 사막 비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생 군집은 수중 생활에 적응한 생물로 이루어진 군집으로 물 가나 물 속에 형성되며 하천호수, 강에서 형성된 담수 군집과 바다에서 형성된 해수 군집이 있다. 산림의 층상 구조, 높이에 따라 층상 구조가 생기는데, 교목층은 이제 나무들이 있고, 그거보다 작은 나무가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나무가 있고, 관목층, 아교목층, 교목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본층은 이제 풀 자라나는데, 그거 밑에는 이제 선태층이 되겠고, 지중층은 땅 속입니다. 선태층은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있어서 선태류, 그 다음에 균류, 진해나 공벌레 등 곤충이 서식하는 곳이고, 지중층은 부식들이 많고 두더지나 지렁이나 균류, 세균 등이 서식한다. 선태식물이라고 하는 건 이끼류다. 이끼류, 우산이끼, 소리끼라. 그 다음에 군집의 생태분포,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나타난다. 열대나 아열대의 저위도 지방에는 주로 상록 화렵수림이 분포하고, 그러니까 저위도이면서 기온이 높은 이런 데는 상록 화렵수림이 분포하고,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서 낙엽 화렵수림. 그러니까 상록 화렵수림은 뭐 1년 내내 화렵수인데 계속 펴 있는 거죠. 근데 고위도 지방에 가면은 겨울이 되면 낙엽이 내리는 거지. 화렵수, 낙엽 화렵수림. 그 다음에 침엽수, 툰드라 등 순으로 분포한다. 침엽수림, 툰드라 등으로. 툰드라는 이제 날씨도 추운데 비도 잘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사막이 되죠. 추운 사막, 툰드라는. 그 다음에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로 나타나는데,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갈수록 상록 화렵수림, 낙엽 화렵수림 때, 호남림 때, 침엽수림 때, 관목림 때 이렇게 구분하고, 특히 이렇게 발달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한라산이 이런 식으로, 한라산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국도. 그러니까 밑에는 난대림, 뭐 옴대림, 한대림 이렇게 있죠. 한라산은 이렇게 있다. 지리산, 월출산, 설악산, 노향산 이렇게 되네요. 네. 백두산은 한대림 있네. 이렇게 되어 있다. 개체 간 상호작용.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 그래서 이 개체군은 서로 다른 애들, 서로 다른 애입니다. 종이.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개체군이야. 다른 개체군. 다른 개체군. 아니네. 이거 종간 경쟁부터 알려드리는 거구나. 종간 경쟁부터 할게요. 종간 경쟁은 군집 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애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 사이에서 한정된 먹이와 생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나는데,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하게 일어난다.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번성하여 생장하지만,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서식지에서 사라지는데, 이런 거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 애기 집신벌레를 그냥 걔네들만 키우면, 단독 배양을 하면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집신벌레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종인 거예요. 서로 다른 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체군 그 내에서의 경쟁이 있고, 이거는 지금 종간 경쟁이야. 방금 한 거는. 그럼 이거 둘을 같이 키워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이 살아남고 한쪽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신벌레가 진 거죠. 애기 집신벌레한테. 이름만 애기고 뭔가 더 센 거지, 얘가.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얘도 줄어져, 줄기는. 얘도 줄기는 줄는데 얘보다는 많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간 경쟁이 일어날 때는 원래 개체수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돼서, 살아남은 애는 살아남고 진 애는 이제 개체수가 급감한다, 멸종한다, 그런 거고. 분서, 생태 지위 분화. 이거 강가에 사는데, 다리 길고 이런 애들은 여기 구역에서 주로 사냥하고, 얘는 뭐 중간 정도 되는데 사냥하고, 얘는 이제 이런 데 사냥합니다, 지금.
같은 갯벌에 사는 새들은 종에 따라 먹이를 달리한다. 경쟁을 이제 피하는 겁니다. 분선은. 한 나무에 사는 여러 종의 솔새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식하여 생활 공간을 달리한다. 얘네들은 여기 살고 얘네들은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서로 다른 데 산다. 그 다음에 피라미랑 은어가 있는데, 피라미는 강가에 주로 살고요. 은어는 강 그 중앙에 주로 삽니다. 내가 낚시를 갔는데 난 피라미를 잡고 싶다. 그러면 강가에다가 먹이를 던지는 게 좋고, 은어를 잡고 싶다. 그러면 멀리다 잡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분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죠. 먹고 먹히는 관계. 자, 먹고 먹히는 관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태적 지위가 다른 거고,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는데, 피식자가 잡아 먹히는 애입니다. 피식자가 먼저예요. 피식자가 늘어나면은 먹잇감이 많으니까 포식자도 늘어나. 포식자가 늘어나서 피식자가 많이 잡아먹혀. 그러면은 포식자도 감소해.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포식자가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피식자가 또 늘어나요. 그러면 포식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피식과 포식 관계에 있고요. 얘네들은 공생은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모두 이익을 보는 거예요. 둘 다 이익을 봅니다. 상리공생은. 말미잘이랑 흰동가리. 그래서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고, 말미잘은 또 흰동가리를 보호해 줍니다. 원래 이 말미잘에 독이 있어요. 얘는 좀 내성이 있는 거지, 흰동가리는. 청소 놀래기는 보고, 아가미, 입속 찌꺼기를 먹이를 먹고, 보고는 청소 놀래기에 의해 아가미와 입속을 깨끗이 청소하게 된다. 여기 있네, 여기. 꽃과 나비. 꽃은 나비에게 꿀을 제공하고, 나비는 꽃의 수분을 돕는다.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는 자신이 고정한 질소 화합물을 콩과 식물에게 제공하고, 콩과 식물로부터 서식지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지유류의 조류와 균류, 개미와 진딧물도 각각 상리공생에 해당합니다. 상리공생이 일어나면,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상리공생이 일어나면 둘 다 많아지는 그래프. 요건 이따 다시 할게요. 아무튼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얘도 많아졌죠. 그럼 둘 다 많아지면 상리공생인 거고, 얘는 줄어드는데 얘는 많이 확 줄어들었지? 그러면 이거는 종간 경쟁이 일어난 거고, 얘네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받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별로 이익이 없고 손해도 없는 겁니다. 따개비는 혹등고래에 붙어 살면서 쉽게 이동하지만, 혹등고래는 사실 뭐 따개비 덕분에 뭐 먹이를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나 손해도 없습니다. 빨판상어도 거북이에 붙어서 쉽게 이동하는데, 거북이는 뭐 그렇게 뭐 귀찮지는 않은가 봐요. 빨판상어가 약간 속도 느려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얘는 상리공생이 아니라 편리공생입니다. 빨판상어만 좀 이익이 있는 거죠. 황로는 들소가 이동할 때 풀숲에서 나오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들소를 따라다닌다. 들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벌레 잡아먹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 벌레가 워낙 많아서 그런가? 기생은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덩굴 식물인 새삼은
다른 식물로부터 양분과 물을 흡수하면 산다.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거지. 예. 기생벌은 다른 곤충 애벌레의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기생벌 유충은 숙주 애벌레의 양분을 섭취하여 성장한다. 그 애벌레는 죽고 뭐 기생벌은 살아남는 거죠. 촌충, 십이지장충, 말라리아 원충 이런 애들은 사람 몸속에서 양분을 빼앗습니다. 봐봐요. 둘 다 손해를 봐. 그러면 이건 종강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강 경쟁. 한쪽은 손해 이익을 봤는데 요거는 뭐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편리공생. 둘 다 이득을 봐. 그러면 상리공생. 기생은 한쪽이 피해를 받고 한쪽은 이득을 받는 거죠. 포식과 피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이득을 받고 한쪽이 이익이 없습니다. 군집의 천이. 군집의 천이는 어떤 군집이 변화되는 과정인데, 어떤 동네에 용암이 막 흘러 내려가지고 용암돼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 씨야 뿌려도 안 자랍니다. 근데 처음에 지유류나 이끼류가 달라붙어가지고 바위돌을 부식을 시켜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천이를 일으키는 애를 그런 애들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개척자가 들어가서 토양을 만들어. 토양이 만들어지면 풀도 자랄 수 있겠죠? 초본류가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영양분도 풍부해지고 토양도 더 많이 만들어지면 관목림이 되고, 그러다가 양수림이 먼저 됩니다. 소나무나 전나무 뭐 이런 게 먼저 자랍니다. 그런 애들은 햇빛이 많이 비춰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수림이 같이 자랍니다. 그럼 호남림이라고 하는데, 호남림은 널쩍한 나무 가지네랑 이런 뾰족한 나무 가지네랑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들은 햇빛을 막 가릴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못 삽니다. 양수림이. 그래서 음수림이 극상의 마지막 단계다. 극상을 한 거고. 근데 이렇게 오래된 산 같은 데 가보면은 소나무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단풍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뭐 설악산이나 이런데 단풍이 많이 들죠. 극상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그 숲은. 근데 이러다가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용암대지로 가는 건 아니고 다시 초본류 있는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토양은 있으니까. 그런 거는 2차천이라고 해요. 방금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1차천이고, 뭐 불이나 이런 게 나가지고 그러면 2차천이가 됩니다. 2차천이. 산불이나 홍수, 벌목 등에 의해서 식물 군집이 파괴되어 없어진 지역인데, 어쨌든 토양은 남아있기 때문에 2차천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2차천이 1차천이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습성천이는 빈 영양호였다가 영양분이 얼마 없다가 뭐 낙엽도 쌓이고 이러다 보면 부영양호가 돼요. 더 쌓이다 보면 습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본류로 다시 진행하면 되죠. 빈 영양호는 영양분 적다라는 거고, 부영양호는 영양분 많다라는 거고, 2차 천이는 1차 천이에 비해 속도가 더 빠르다.
자, 그래서 집중 분석 140조. 자, 생태적 지위와 종간 경쟁. 그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종간 경쟁이 심해지므로 A는 B보다 C와 경쟁이 심하다. 여기 많이 겹쳤죠, 그쵸? 먹잇감도 많이 겹치고 공간 범위도 겹치고, 그러면 서로 종간 경쟁이 일어납니다. A와 D는 생태적 지위가 겹치지 않으므로 여기서 종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맞는 내용이고요. 조건 기억은 A 생태적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A는 조건 기억에서 생존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래프를 봤는데 여기 있대요. 공간은 여기고 먹이도 A 먹이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A는 살지 못하지. 니은에서는 B 공간주에 해당하지 않고 일단 A와 B의 조건 니은에서 공생을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배양할 경우에는 요렇게 개체수가 되면은 혼합 배양했더니 A와 B를 혼합 배양했더니 A도 줄고요, B는 많이 줄어서 거의 사라졌죠? 그럼 이런 거는 종간 경쟁이고, 근데 이거는 둘 다 늘어났어요. C도 늘어났고 A도 늘어났고. 이러면 서로 상리공생이 있는 겁니다. 상리공생. 유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2번이 맞습니다. 유제 2번. 2번이 맞고요. 정리하기 한 채운 다음에 문제 풀어보자. 자, 대부분의 군집에서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먹이 그물, 1번의 먹이 그물이고,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친 것인데, 개체 수가 많거나 차지하는 면적 또는 공간이 커서 군집 내를 대표하는 개체군은 우점종이고, 개체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조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체군은 핵심종이라고 하시고, 방향구법으로 이제 하는데, 방향구는 특정 종의 밀도, 빈도, 피도를 조사하는 거고, 중요도가 가장 큰 종이 우점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분포 위도에 따른 분포로 기온과 강수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수직 분포는 고도입니다. 고도.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군집의 종류가 달라지고, 종간 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합니다. 무슨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번성을 성장하지만 사라진다. 뭐 이거 종간 경쟁이죠, 그건. 근데 그런 원리를 물어봤나 보다. 경쟁 베타와의 원리. 경쟁 베타 원리. 분소는 생태적 주의를 분화시켜 놓는 거고, 포식과 피식 관계 있는 애들 있고, 공생하는데 모두 이익을 얻으면 상리 공생이고, 한쪽 이익만 얻으면은 편리 공생이고, 아예 피해를 주면은 기생이고요. 개척자 유입으로 시작해서 몇 단계를 거쳐 마지막 안정 상태인 극상이라고 써있네. 극상. 음수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극상에 이르른다. 그래서 1차 천이 건성천이, 그 다음에
관목류, 그 다음에 양수림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음수림이 생깁니다. 2차천이 말하는 거네, 2차천이. 자, 하고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기본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풀겠습니다. 7번에 어떤 원리냐 뭐 이렇게 써있거든요. 어떤 원리냐, 생태주의와 같은 두 개체군이 함께 살면 경쟁이 일어나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고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사라지는데, 뭐 이런 거를 같은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 물론 둘이 그 종간 경쟁이 일어난 거긴 한데요. 종간 경쟁이 일어나서 이긴 개체군 살아남고 진 개체군은 사라지는 거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A와 B는 B는 종간 경쟁이 맞는데 A와 B는 종간 경쟁이 맞아요. 근데 C랑 D는 지금 상리공생으로 써져 있는데 D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쵸? 네, 이거는 그냥 편리공생입니다. 편리공생. D만 C만 이득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됐고, 좀 쉬었다가 다음 단원 할게요. 네,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중간 대비하죠.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는 생태계 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일단은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죠. 빛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생산자가 그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쵸? 포도당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살면서도 호흡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만든 것도 자기가 써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물질과 함께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1차 소비자도 자기가 사는 동안에 에너지가 호흡으로 열로 방출되고, 일부는 잡아먹히기도 하고, 뭐 또 재수 좋으면은 그냥 자기 수명 다 하고 죽을 수 있겠죠. 죽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먹은 다음에 그냥 전부 다 자기 몸으로 간 건 아니고 일부는 배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유기물들은, 모아서 유기물들은 분해자가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영양분도 얻기도 하고 에너지를 써서 얘도 열 에너지를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빛 에너지가 나중에 이제 호흡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요. 계속 유입이 되고 흘러서 이렇게 갑니다. 에너지는 거꾸로 안 가는데 물질은 거꾸로 가요. 물질은 요 내에서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물이랑 이산화탄소 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그게 광합성하는데 다시 쓰이고, 근데 그게 이제 포도당이 돼서 서로 이제 계속 가다가 영양분이 돼서 가다가 다시 호흡하는데 또 나오고. 물질은 순환을 합니다. 물질은 순환하는데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자, 에너지 흐름. 생태계로 유입된 태양의 빛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저장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한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이 먹이 사슬이나 그물은 뭐 개체 수가 얼마냐 이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닌데, 개체 수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어떤 양적인 거에 따라서 이 크기를 표현해 줍니다.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생산자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280만큼의 1차 소비자는 26.8 정도 가지고 있고 2차 소비자는 1.2, 3차 소비자는 0.1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높은 곳의 상위 단계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단계가 더 크고, 어찌됐건 피라미드 형태죠. 네. 개체 수도 피라미드 형태고, 생물 양, 이거는 그냥 그람수예요. 그람수. 질량도 피라미드 형태인데, 이런 애들은 피라미드 형태가 되죠. 생산자가 더 크고, 상위 단계로 가서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역피라미드도 있어요. 그건 없나? 역피라미드 형태, 뒷페이지에 나오니까 이따 뒤에 보고요. 안정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이동량. 6,900만큼의 에너지가 왔는데 100만큼만 생산자가 지금 영양분 만드는데 광합성하는데 쓴 거야. 나머지 800은 그냥 뭐 반사돼서 날아간 거죠. 근데 생산자 자신이 58만큼은 호흡하는데 지금 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애 중에 잡아 먹히는 게 16만큼 잡아 먹히는 거야, 초식 동물들한테. 그러면 이제 늙어 죽거나 낙엽 떨어져서 죽겠죠? 그러게 26. 그 다음에 이 애들이 호흡으로 9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만큼이 잡아먹힙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먹었는데 소화 안 돼서 배설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게 5.2. 그러니까 여기에 16이 들어왔으면 9 더하기 1.8 더하기 5.2 하면 16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육식동물 1.8이 들어왔어. 그럼 호흡으로 1.5. 그럼 0.3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다음 배설물도 0.3 있고. 그러면 이제 분해자는 요거 다 더하면은 31.5가 될 텐데, 그거를 호흡하는 데 씁니다. 그럼 다 합치면 100이죠? 그쵸? 100이 들어서 100이 나가는 거야, 에너지가.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총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총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인데, 밑에 예제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에너지를 10,000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된 게 10,000 중에 200만큼이 전달된 겁니다. 그럼 에너지 효율은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가 되는 거예요. 2차 소비자는 200 중에 40만, 200 중에 40, 20%가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고, 3차 소비자는 40 중에 20, 그러면 50%가 에너지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1차 소비자보다 2, 3차로 올라가면서 효율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은. 얘는 2%, 얘는 아까 전에 얼마였지? 2%, 20%, 요거는 50%잖아. 에너지 효율은 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피라미드는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것은 개체의 크기, 개체 하나하나 크기는 생산자가 제일 작고 1차 소비자 좀 더 크고 이렇게 되거든요. 개체의 크기, 그 다음에 생물 농축 정도, 중금속 같은 게 농축이 될 때 점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보다 1차, 2차, 3차가 더 중금속 같은 게 농축이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에너지 효율도 역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과 생산의 소비. 식물의 총 생산량은 광합성한 총 생산량을 말합니다. 광합성을 하여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살면서 호흡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빼면, 자기가 쓰는 거 빼면은 순생산량이라고 해요. 총 생산량은 광합성량이고 그 중에 자기가 쓴 거 빼고 나머지는 순생산량이 돼요. 근데 순생산량 중에 자기 몸을 키우는데 생장하는 데 쓰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낙엽이나 고사돼서 죽거나 낙엽량 이런 걸로 차지하는 비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그 소비자한테 먹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피식량 요거 다 합치면은 순생산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장량은 말라 죽거나 낙엽으로 떨어진 것과 1차 소비자에게 먹힌 양을 제외한 양으로 생산자에게 남은 유기물의 양이다. 아무튼 키가 커야지. 나무도 생장을 해야죠. 풀들도. 그런 거는 생장량이 된다. 그 다음에 섭식량, 소비자인 동물이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섭취하여 얻은 유기물의 총량이다. 그러니까 먹은 거죠. 섭식량은 먹은 건데, 여기 보면 동물의 섭식량 구성. 동물이 이만큼 먹었어요. 먹긴 했는데 체내로 안 들어오고 대변으로 나가는 게 배출량이고, 이거 대변으로 나가는 거고, 먹은 것 중에 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게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생장, 자기 몸체를 구성하는 데도 쓰고, 아니면은 이제 잡아 먹히거나 아니면 자연사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화량이고, 여기는 동화량이고, 요거는 뭐 전체 먹은 양, 섭식량이고, 배출량은 대변으로 빠져나간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식물은 총 생산량 중에 자기가 호흡한 양 빼고 나머지를 순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순생산량, 그 중에 피식량은 초식동물이 먹었고, 그 중에 동화량은 이것도 이제 호흡을 하는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피식이나 자연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출량이라고 해서 대변으로 나가는 게 또 있다. 배출량 여기 있구나. 미안. 생장량을 빼먹었구나. 자연사 할 수가 있고, 생장량, 자라날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 이제 배출량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대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질의 순환, 에너지는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물질은 지구로 계속 물질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은 지구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생물 군집 내 유입된 물질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최종적으로 분해자에 의해 토양, 대기, 물 등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물질은 형태를 바꾸어가며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에 끊임없이 순환하여 물질 순환의 균형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물질이 자꾸 순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 물질은 순환하는 게 맞아요.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 물질은 순환하는 거다. 탄소 순환. 탄소 순환은 이제 1학년 때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순환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들어갔다가 호흡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유기물에서 이렇게 소비자에 먹혔다가 호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식물들이 이제 쌓였다가 나중에 화석 연료가 된 다음에 연소가 돼도 이게 순환이 뭐 되는 거죠. 어디 지구를 빠져나간 거 아니죠?
탄소는 공기 중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순환인데, 질소 순환 이때 배우니까 좀 나중에 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질소도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는 원래는 N2로 존재하고 그런 애들이 공기 중에 많아요. 근데 공기 중에 많은데 생명체 몸에서 쓸 수가 없어요. N2는 너무 삼중결합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질소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고정이라고 합니다. 질소 고정.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하여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를 암모늄으로 전환을 합니다. 암모늄 이온으로. 그럼 그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이라는 애가 암모늄 이온을 다시 질산 이온으로 전환합니다. 질산 이온으로. 요게 이제 질소 비료 같은 건데, 요거가 이온 형태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가지고 뿌리로 흡수가 돼요. 뿌리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들어온 질소로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단백질 성분도 만들 수가 있고, 잘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소 화합물이 먹이 사슬에 따라서 소비자로 이동을 하고요. 그럼 저 다람쥐를 잡아먹는 또 다른 애들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질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콩과 식물은 뿌리에 잘 자라나는 뿌리옥 박테리아거든요. 콩에 원래 단백질이 되게 많잖아요. 콩단백질.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질소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뿌리옥 박테리아랑 서로 어떤 공생관계에 있어서 콩에는 단백질이 많죠. 질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생태계는 이렇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돌아갑니다. 생태계 평형으로. 그래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하면 2차 소비자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자는 감소해요. 왜냐면 얘가 풀을 막 많이 뜯어먹을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또 감소합니다. 1차 소비자는. 왜냐면 2차 소비자가 많아졌고 생산자가 조금이니까 먹을 거는 적어졌어요. 그러면 감소하죠. 감소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2차 소비자도 감소합니다. 왜냐면 얘가 감소했으면 먹을 게 없잖아. 2차 소비자 감소하고 얘가 감소했으니까 생산자도 증가를 합니다. 원래대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쓸데없이 죽는 애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많이 죽을 거예요. 카이바브 고원의 생태계 파괴. 원래 사슴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잡았어요. 늑대가 파란색이네.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많이 늘어났죠. 사슴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사슴이 초원을 다 뜯어먹었어요. 초원이 감소했지. 그래서 얘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감소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사슴을 보호하고자 늑대를 사냥한 건데 늑대 사냥하기 전보다도 사슴 개체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아무렇게나 손대면 안 되는 거고요.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고 물질은 계속 순환해야 되는 거고요. 에너지 양 같은 거 계산할 때는 들어온 거에서 나가는 거 뺀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효율은 전 영양 단계에서 그거 분의 현 영양 단계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고요. 유제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5번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 중 하나인데 니은은 소비자다. 사채 배설물로 얼마가 나가고 요게 20이 일로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네. 이게 생산자겠네. 그쵸? 생산자고 소비자가 맞네. 소비자. 근데 이거를 분해하는 거군요. 이게 분해자 같은데? 사채 배설물 분해자. 그래서 소비자가 맞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20이 들어와서 여기가 10 나갔네. 6 더하기 4에서. 그러면 10이 호흡해서 나가는 거고, 호흡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는 6 들어와서 요거 4가 또 나가네. 4가 호흡해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이 사채 배설물에 6만큼 들어왔네요. 얘도 있구나. 예, 분해자도 죽긴 죽을 테니까 합치면은 이제 8이네. 8. 그래서 여기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네. 8이 되겠네. 8. 그 다음에 얘는 8 들어와서 2 더하기 6 나오겠네요. 그러면 다 더하면 A가 10이고 B가 4고 C가 8이고 D가 6. 그럼 28이 맞네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생산자의 순생산량은 20입니다. 20. 아니죠. 총생산량이 20이죠. 총생산량은 20입니다. 근데 자기가 쓰고 남은 거 있지? 자기가 쓰고 남은 거는 6 더하기 4에서 10이네. 10. 그러면은 2네. 2. 순생산량은 자기가 쓰고 남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기가 썼잖아. 그거는 빼고 순생산량이 된 거죠. 그래서 순생산량은 지금 10입니다. 그럼 2가 돼야 되니까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156쪽에 네. 3번. 네, 2번이라고 했나?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유제도 한번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유제 2번에서 가는 어떤 식물 군집의 총생산량, 순생산량, 생장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나는 천이가 진행되는 어떤 식물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져있네요. 일단은 A는 총생산량 중에 자기가 쓰는 거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초식동물의 호흡량이라 써져있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생산자의 호흡량인 거예요. 생산자의 호흡량입니다. 이렇게 틀렸고요.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아니고, 낙엽에 들어있는 유기물의 양은 B에 포함된다. 되죠. 왜냐면 그 낙엽이나 고사는 늙어 죽은 거고, 낙엽은 이제 겨울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낙엽에 들어있는 유기물은 B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구간 1에서 A가 증가한다. 생산자의 호흡량이 증가했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총생산량은 일정한데 호흡량이 늘어나서 순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량이 늘어나서 줄어든 게 맞네. 1에서 4가 증가한다. 이게 호흡량인데 호흡량이 늘어나서 순생산량이 줄어든 게 맞네요. 4번 그러면 되겠습니다. 칸 채운 다음에 또 문제 풀어볼게요.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이고, 빛 에너지
다음에 태양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에 저장되고,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 일부는 생산자 소비자의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이용되거나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사체나 배설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분해자죠. 분해자의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이용되거나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태계로 빠져나간다. 생태 피라미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네,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 총량을 총생산량이라고, 생산량. 그래서 유권자에게 저장된 유기물이야. 생산자의 호흡량을 제외하고 생산자에게 저장된 유기물이냐. 그거는 이제 순생산량이 되는 거죠. 생산량. 그 다음에 탄소순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들어가고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질소순환은 질소 고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 중에 질소 기체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됩니다.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공중 방전에 의해 질산이 된다. 공중 방전은 뭐 번개치고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너지가 높아서 질산 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거는 뭐 질산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 뭐 그런 거고, 분해자의 작용과 무엇의 작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설명 안 했네. 이거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탈질산화 작용. 다시 돌아가는 거 설명 안 했네요. 여기에 요런 애들이 다시 질소로 돌아갈 수 있어요. 탈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생성돼서 다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는 거지. 순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빈칸 하나 더 있나요? 적어주시.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먹이 사슬을 통해 다시 평형이 회복이 됩니다. 먹이 사슬.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